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배드민턴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네트 폴트에 해당되는 부분은 언제입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옷이나 라켓이나 자기의 몸이나 네트나 지주대에 닿았을 때 폴트가 첫 번째로 인정이 되고요. 두 번째는 라켓이나 몸이 네트 아래로 들어가서 상대방을 방해했을 때 인정이 되고요. 세 번째는 오버네트. 공이 완전히 넘어오기 전에 네트를 넘겨서 이렇게 때린다. 이랬을 때 네트 폴트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오버네트의 예외적인 규정 어떤 것입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트를 넘어가면 안 되지만 팔로우스루로 인해서 정상적인 타구가 자기 코트 안에서 이루어졌고 살짝 팔로우스루로 인해서 네트를 살짝 넘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네트 폴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터치 바이 바디란 무엇입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셔틀콕이 날아왔는데 그것이 몸에 맞아서 자기 진영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몸에 맞고 넘어가거나, 몸에 맞으면 무조건 실점이, 맞은 선수에게 실점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한 선수가 더블 터치나 더블 히트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실점이 바로 되고요. 두 번 연이어서 타구를 할 수 없습니다. 복식 경기에서도 한 번 스윙을 하고 그 맞은 공이 같은 선수가 치거나 이렇게 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스윙에 한 번의 터치만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한 번의 스윙을 했는데 고의성이 없이 프레임에 한 번 맞고 그 라켓 안쪽에 한 번 맞고 넘어가는 것, 원스윙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고의성이 없다는 가정하에 폴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경기 중에 경기 중단이 되어지고 리플레이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레이시 선언 날 때는 이제 상대팀이 서브를 넣었는데 우리 팀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서브를 받았을 때, 이럴 때 레시 선언 되고요. 두 번째는 주심이나 선심이 정확히 떨어진 지점을 보지 못했을 때 레시 선언이 되고요. 세 번째는 다른 이물질이나 아니면은 다른 코트에서 공이 날아와서 방해를 받았을 때 넷이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 중에 셔틀콕이 요 네트에 이렇게 걸려 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렛으로 다시 리플레이가 되는데요. 근데 서브를 했는데 그 서브에 공이 이렇게 걸렸다. 이렇게 되면은 서브를 넣은 팀의 서비스 폴트가 됩니다. 그리고 공식 배드민턴 경기에서 심판의 구성에 대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총괄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총책임하는 심판이고요. 경기에서 경기를 주도하는 주심이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폴트만 전문적으로 보는 서비스 심, 그리고 선심, 선에 잘 떨어졌는지 아웃인지 이것들을 보는 선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심의 판정과 선심의 판정이 다를 때, 불일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선심은 1차적인 선을 이렇게 보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만, 주심이 보았을 때 이것은 명백한 오심이다 라고 보면 선심에게 주심은 오버룰을 선언을 하고 주심이 최종적인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경기 중에 주심의 허락 없이
물을 마시러 가거나 코트를 이탈할 수 있으니까 물어볼 수 있는데요. 불가능합니다. 어, 중간에 인터벌 휴식 시간에만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코트를 이탈할 수가 있고요. 뭐 예외적으로 빨리 땀을 닦는다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물을 빨리 마시는 경우에도 주심의 허락을 받고 경기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줄 수 있는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 블랙 카드에 대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옐로우 카드는 경기를 계속 지연시키거나 아니면은 언행이 부적절하거나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경고 카드고요. 이것이 반복이 되면 레드 카드를 받습니다. 레드 카드를 받으면 상대방에게 1점이 부여가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권도 넘어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레드 카드를 받았는데도 심각한 언행에 이런 비신사적인 플레이가 계속된다면 총괄 주심과 함께, 즉 심판장이죠. 심판장과 함께 이것을 논의한 후에 블랙카드로 퇴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셔틀콕이 파손되었을 때 이것을 교체하는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셔틀콕 깃털이 부러지거나 이상하다, 비행이 좀 이상하다 라고 선수가 느끼면 일단 주심에게 셔틀콕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2차적으로 주심은 그 셔틀콕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선수들이 바꾸는 것에 동의를 한다면 새로운 셔틀콕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 지도사인 만큼 노인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데요. 노인의 특성상 배드민턴 참여 시에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노인은 근감소증이 있고요. 유연성이 떨어지고 평형 감각 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낙상 위험, 넘어질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드민턴 지도할 때는 급격한 방향 전환이나 무리한 스텝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보다는 안전한, 그리고 무리한 방향 전환이 없는 동작들로 가르침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점프 또한 피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운동을 지도할 때 준비 운동을 왜 더 중요합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노인분들은 혈관의 탄력성이 줄어들고 관절 주위가 더욱더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굳어있고 좀 딱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서히 체온을 올려주는, 그리고 심폐의 기능을 열어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혈압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고요. 관절이나 인대나 근육의 파열, 부상 등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지도 시에 노인분들이 갑자기 현기증을 호소하거나 어지럼증을 호소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통풍이 잘 되고 쉴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겉옷을 이렇게 벗겨드린다거나 하고요. 그리고 의식이 있다면 이음료나 따뜻한 물 같은 것들을 이제 먹여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호전되지가 않는다면 119를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실내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가르친다 이럴 때 어떻게,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체온이 바깥 온도와 실내 온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은 갑자기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실내 온도 유지가 중요하고요. 웜업 시간을 평소보다도 1.5배 정도 더 길게 가져가서 관절이나 근육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고 나서 쉬는 시간에 땀이 식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겉옷 착용을 권장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환자분들을 가르치게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골밀도가 낮아지고 넘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부러짐의 위험이 더욱더 큽니다. 특히 손목이나 발목 같은 부분에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동작보다는 안전한 랠리 위주로 플레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코트에 혹시 이물질 같은 것이 있는지, 셔틀콕이 바닥에 떨어져 있지는 않는지, 미끄러운 부분들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소외되거나 부족감을 느끼는 노인들에게 배드민턴 운동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첫 번째로는 호르몬적으로 엔돌핀이나 세로토닌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네트 스포츠, 배드민턴은 네트 스포츠로 교류가 필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서로 운동을 통해서 교류를 함으로써 고독감이 더 줄어들고 사회적인 이런 관계가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수업 중에 특정 어르신이 운동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잘 못한다고 그리고 낙심이 되었을 때 어떻게 지도하시겠습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경쟁 위주의 경기보다는 랠리를 많이 할 수 있는 최다 랠리 게임 같은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미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좀 쉽게 쉬운 볼들을 드림으로써 성공 경험을 하게 하고요. 성공을 했다면 작은 것에도 크게 잘 칭찬해 줘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인 학습자들은 인지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주의 집중력도 떨어지는데요. 기억력도 떨어지죠. 이럴 때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칠 때는 심플하게, 단순하게, 명확하게 단어를 선택해서 쉬운 단어들로, 명확한 단어들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이런 움직임들을 세분화해서 아주 쉽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마스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요. 그 작은 스텝 바이 스텝들을 반복해서 몸에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재적 동기를 유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 이런 상품이나 이런 것들, 보상이나 선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칭찬을 받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때문에 운동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어지고 좀 더 발전되고 향상되는 것들을 계속 칭찬해주고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번 주보다 스텝이 더 좋아졌습니다. 이번 주에 더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내자적으로 이거 하면 정말 좋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